안녕하세요. 선물처럼 가지고 오는 특집 동영상, 이번 시간에는 연주회 리뷰를 가지고 왔어요. 저는 평소 연주회를 자주 보러 다니지는 않아요. 집에서 음반이나 유튜브로 들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도 가끔은 라이브 공연의 생동감을 느껴보고 싶기도 했었어요. 좀 라이브 공연에 대한 갈증이 좀 있었죠. 그래서 2달 전인가 머레이 페라이어라는 피아니스트의 연주회를 예매를 했었는데요. 이게 갑자기 취소가 된 거예요.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보여드릴게요. 여길 보시면 공연이 연주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공연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쓰여 있죠. 그래서 무척 실망했었어요. 이 연주자가 몇 년 전에도 이렇게 공연을 취소한 적이 있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제가 어쨌든 실망하는 표정으로 계속 있으니까 남편이 다른 연주라도 다녀오자 이렇게 해서 에드가 모로의 연주회를 덜컥 예매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 연주회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에드가 모로라는 첼리스트의 연주회예요. 이 연주회는 3월 6일 수요일 저녁 8시에 예술의 전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예전에 어디에선가 예술의 전당 평일 연주회 시작 시간이 8시일 것인가 7시 반일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원래는 평일 저녁 공연 시간은 7시 반이었는데 공연을 7시 반에 시작하면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보러 오기가 어려우니까 늦게 오는 관객들을 생각해서 한 2000년대 중반 정도부터는 8시로 늦췄다고 해요. 그러다가 최근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생기면서 최근부터는 조금씩 공연 시작 시간을 7시 반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제가 다녀온 공연처럼 이렇게 8시에 시작하는 공연들도 있어요. 서울 강남 부근의 교통정체, 그리고 직장인들의 빡빡한 근무시간, 이런 숨막히는 도시인들의 생활상이 공연 시작 시간 30분 차이까지도 좀 지나치게 예민하게 만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해지네요. 다시 연주회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 연주회는 8시에 시작해서 한 4, 50분 정도 연주가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인터미션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다시 1시간 정도의 연주가 이어졌고 정해진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앵콜곡이 2곡 정도 더 있어서 다 끝나고 나니까 10시 반 정도 되었어요. 피아노 반주와 함께 첼로 독주로만 이렇게 연주 시간이 이렇게 길었던 거예요. 이 긴 연주 시간을 소화한 연주자의 집중력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것은 제가 다녀온 에드가 모로의 연주회 프로그램북이에요. 보통 연주회를 가면 이 연주회에서 어떤 곡을 연주하는지 이렇게 작은 책자로 정리해서 나눠줘요. 자세하게 설명해서 좀 두꺼운 책으로 제작해서 유료로 팔기도 하고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얇은 책으로 만들어서 무료로 나눠주기도 하는데요. 클래식 공연을 가실 때는 꼭 이 프로그램북을 받아서 공연 전에 내용을 읽어보시길 권해요. 아는 만큼 들린다 라는 말이 있어요. 어떤 공연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알고 들으면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공연을 더 잘 즐길 수가 있어요. 특히 클래식 분야 같은 경우에는 모르고 들으면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잠이 오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프로그램북을 공연 전에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제가 다녀온 연주회의 주인공인 첼리스트 에드가 모로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 페이지에 에드가 모로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날 첼로 소나타를 반주했던 피아니스트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재밌는 건 첼리스트와 피아니스트가 형제 사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지 호흡이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에드가 모로가 어느 콩쿠르에서 상을 타고 어떤 음반들을 냈는지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여기 맨 마지막 문단이 제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악기에 대한 내용이 마지막 문단에 쓰여 있어요. 마지막 문단을 읽어드릴게요. 그는 1711년에 다비드 테클러가 만든 첼로를 연주하고 있다. 1666년경 독일 휘센 인근의 레흐부르크에서 태어나 이탈리아 로마에서 주로 활동한 테클러는 특히 훌륭한 첼로를 다수 만든 것으로 유명한 제작자이다.
현재 여러 오케스트라 수석들과 첼리스트 가이 존스턴 등이 다비드 테클러의 첼로로 연주하고 있다. 에드가 모로의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 그의 재능을 일찌감치 인지하고 그가 15세 때 이 악기를 구해놓았다. 그리고 2009년 로스트로포비치 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한 후 그의 아버지는 마침내 그에게 이 악기를 선물했다. 현악 연주자들에게 악기는 아주 중요한 음악적 동반자이다. 아들이 더 자유로운 연주를 펼칠 수 있도록 일찍부터 날개를 준비하고 있던 아버지의 마음 역시 에드가 모로의 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이다. 현악기 연주자들은 자신의 악기를 본인이 직접 들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연주자 자신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악기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피아노를 공부했었기 때문에 악기를 들고 다니는 경우가 없었어요. 연주홀에 있는 주어진 피아노로 연주를 해야 했거든요. 그러나 첼리스트인 에드가 모로처럼 악기를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경우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지까지 살펴보면 그 사람의 연주를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제가 다녀온 연주회에서 무슨 곡들을 연주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번 연주회에서는 첼로 소나타만 4곡을 연주했는데 다양한 시대의 작곡가들을 고르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여요. 첫 번째는 바흐의 비올라 디 감바와 하프시코드를 위한 소나타 제3번 G 단조입니다. 이 곡은 곡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원래 첼로와 피아노로 연주하는 곡이 아닌데요. 옛날 악기로 연주하는 옛날 곡을 첫 번째 곡으로 연주를 했어요. 제가 바흐를 평소에 많이 좋아해서 그런지 저는 무난하게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 A 단조입니다. 이 곡은 곡 이름은 생소하셔도 아마 들어보시면 처음 1악장 시작할 때부터 들리는 그 멜로디가 익숙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 곡도 곡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원래는 아르페지오네라는 악기로 연주하는 곡인데 요즘은 첼로로 많이 연주를 한다고 합니다. 이 두 곡을 연주한 후에 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 장조입니다. 프랑크는 피아노 독주곡을 거의 작곡을 하지 않아서 저는 잘 모르는 작곡가지만 바이올린 공부하시는 분들은 꽤 자주 보는 작곡가일 거예요. 이 바이올린 소나타 A 장조는 프랑크의 가장 유명한 곡 중 하나고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 곡도 멜로디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것만 보다가 첼로로 연주한 걸 보니까 참 신선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곡은 프로코피에프의 첼로 소나타 C 장조입니다. 저는 프로코피에프도 평소에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이 연주를 흥미롭게 들었어요. 프로코피에프의 피아노 곡들은 약간 뭐랄까 아닌 곡들도 있지만 되게 피아노를 두더지 잡기 게임하듯이 건반을 때려서 연주를 하거든요. 첼로로 연주하는 프로코피에프는 어떨까 궁금했는데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프로코피에프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북에 쓰여있지 않지만 정해진 연주를 다 마치고 나서 앵콜곡으로 두 곡을 더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프로그램북에는 쓰여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로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앵콜곡 두 곡은 더보기란에 에드가 모로가 다른 곳에서 연주했던 동영상들을 찾아서 URL을 적어 놓겠습니다. 소나타들은 사실 길어서 전악장을 다 듣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는데 앵콜곡 두 곡은 짧게 들을 수 있고 연주 퀄리티도 괜찮아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어요. 그래서 URL을 남겨놓을 테니 제 리뷰 영상이 끝나면 URL을 눌러서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앵콜곡은 몬티의 차르다시입니다. 이 곡은 에드가 모로의 음반에도 실려 있어서 저도 연주회 전에 예습 삼아서 몇 번 들었었어요. 피아노로 치면 왕벌의 비행 같은 곡이죠. 화려한 테크닉을 보여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연주할 때는 에드가 모로의 연주에 긴장감이 좀 느껴졌는데 차르다시 연주할 때는 마음 편하게 템포를 자유롭게 막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이 더 저한테는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주회 중에는 녹음 녹화가 되지 않아서 저는 다른 동영상 URL을 가지고 왔지만 저는 연주회 앵콜 때 들었던 연주가 더 자유로운 느낌이라서 좋았어요. 두 번째 앵콜곡은 포레의 꿈을 꾼 후에입니다.
이 곡은 에드가 모로 음반에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 곡도 제가 유튜브에 있는 연주 동영상으로 URL을 남겨놓았습니다. 에드가 모로는 한 음을 길게 소리내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소나타 연주 들을 때도 활을 천천히 그으면서 한 음을 지속시킬 때 그때 음색이 아름다워서 참 마음이 설렜었거든요. 이렇게 두 곡을 앵콜곡으로 듣고 연주회는 끝이 났습니다. 남편 때문에 갑자기 보게 된 것 치고는 매우 알찬 연주회여서 연주회가 다 끝나고 나서도 참 한동안 기분이 좋았답니다. 이제 연주회를 다녀온 전체적인 감상 같은 걸 이야기해 볼게요. 아쉬웠던 부분을 먼저 살짝 이야기를 하고 좋았던 부분도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연주는 저는 전체적으로 좋았어요. 물론 사람이니까 중간중간 실수도 있고 템포가 흔들리기도 했지만 저는 젊은 연주자가 1시간 넘는 공연을 혼자 이끌어가는 게 그 정도면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첼로는 좋았는데 오히려 피아노 반주가 아주 조금 아쉽긴 했었어요. 피아노가 템포가 흔들리니까 첼로까지 흔들리게 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특정 몇 마디 템포가 빨라지길래 이건 뭐지? 그랬는데 도돌이표로 다시 돌아와서 그 부분을 다시 연주했을 때 똑같이 템포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악보가 이런 걸까? 슈베르트라면 저기 몇 마디만 템포가 빨라지도록 작곡했을 리가 없는데 싶기는 했어요. 그리고 예술의 전당 측에서 연주자 주변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연주회장 전체의 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 마이크 세팅이 조금 어긋났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첼로 소리만 효과적으로 수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연주자의 숨소리나 활이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더 크게 들렸거든요. 리허설을 좀 세심하게 써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아쉬웠어요. 제가 연주자였으면 좀 속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지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연주회가 무척 만족스러웠어요. 첼로 독주로만 이렇게 긴 시간 연주를 들어본 경험이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현악 사중주나 오케스트라 전체가 나오는 곡들을 주로 듣다가 첼로 음색을 이렇게 오랫동안 들으니까 아주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곡이 좋았어요. 차르다시 같은 자신이 잘하고 익숙하고 짧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곡들을 넣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긴 호흡이 필요한 소나타 4곡을 떡하니 넣었잖아요. 소나타는 작은 소품들과 다르게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 하는 장르예요. 여러 악장이 모음곡 같으면서도 하나의 곡 같이 긴 호흡으로 집중해서 연주를 해야 하거든요. 이걸 시대순으로 4곡을 가져와서 바로크부터 현대음악까지 들려준다라는 건 이 연주회에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죠. 물론 어렸을 때부터 첼로를 연주하면서 다 한 번씩은 배웠던 곡들을 선곡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곡을 배운다는 느낌으로 다뤄보고 지나가는 것과 완성을 해서 무대에 올리는 것은 매우 다르거든요. 저는 내실 있는 연주를 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연주 중에 사진을 이렇게 찍을 수 없어서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에드가 모로의 빨간 양말이 정말 귀여웠답니다. 첼로 연주자는 의자에 앉아서 두 다리를 벌리고 다리 사이에 첼로를 받쳐서 연주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빨간 양말이 계속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남자들은 연주복이라고 하면 거의 어두운 계열의 수트에서 변화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 어두운 수트에 빨간 양말로 포인트를 줘서 참 귀여웠어요. 의도한 건지 갑작스럽게 신고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귀여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꼽자면 아이패드? 에드가 모로의 아이패드가 제 눈에 유난히 띄었답니다. 이렇게 제가 다녀온 에드가 모로의 연주회 리뷰를 마쳤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클래식 공연을 다녀온 것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다녀오고 나니까 가끔씩은 라이브 공연을 보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도 기회를 만드셔서 어떤 연주회든 굳이 클래식 공연 아니어도 되니까 연주회를 한번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